안녕하십니까. 저는 계명대학교 체육대학에 근무하고 있는 박주식 교수입니다. 오늘 경기력 향상을 위한 트레이닝 이론과 실제라는 주제로 여러분들에게 몇 가지 정보를 전달하고자 합니다. 오늘 첫 시간이니까 트레이닝을 우리가 할 때 아무 생각 없이 해서는 안 된다. 이런 측면에서 첫 번째 운동을 할 때 지금 현재 여러분들 입장이라면 나의 체력 수준이나 경기력 수준이 어느 정도이다. 이런 부분을 어느 정도 인지하고 계실 겁니다. 그런데 그러한 것들이 과학적인 장비를 통해서 측정했을 때 어떻게 나타나느냐. 물론 경기력이라고 하면 마라톤 선수들은 기록을 가지고 경기력을 평가할 수 있겠고, 역도 선수라고 하면 중량을 얼만큼 들 수 있느냐 평가할 수 있겠고, 높이뛰기 선수는 얼마나 높이 뛰어오르느냐, 뛰어넘었느냐, 멀리뛰기는 얼마나 멀리 뛰었느냐, 뭐 이런 거겠죠. 그런데 그러한 것들은 우리가 훈련 과정에서 트레이닝 결과물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러한 좋은 결과물을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지금 현재 본인에게 맞는 최적의 훈련을 받아야 되겠죠. 그러려면 최적의 훈련을 찾아야 될 텐데 그러한 찾는 방법을 조금 소개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기술 수준은 일단 배제하고요. 여러분들이 좋은 결과를 얻기 위해서, 경기 결과를 만들어내기 위한 체력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리가 종목에 따른 그 체력의 중요도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어떤 종목은 유연성이 중요하고, 어떤 종목은 근력이 중요하고, 어떤 종목은 심폐지구력이 중요하고, 이런 차이가 있을 겁니다. 하지만 모든 것들이 좋으면 가장 좋겠죠. 그런데 우리 체력 요인이 모든 것이 같이 좋아질 수 없는 종목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체력 요인이. 예를 들면 심폐지구력과 예를 들면 근파하고 같이 좋아지는 경우는 잘 없거든요. 훈련을 통해서 약간의 개선은 있겠지만 핵심적인 결정적인 변화는 크게 일어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현재 나의 체력 수준이 어느 정도이냐 측정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필요하고 측정이 되었다라면 나의 지금 체력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를 평가해야 되겠죠. 그런 평가는 수치만 가지고는 평가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세계적인 선수들의 체력 요인, 예를 들면 악력을 했을 때, 악력 테스트를 했을 때 세계적인 선수들이 100이 나왔는데 나는 40이 나왔다. 그러면 40%밖에 안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리고 스쿼트를 들었을 때 예를 들면 세계적인 선수들은 200kg를 들었는데 나는 100kg밖에 못 든다. 50%밖에 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평가해야 되겠죠. 더 좋은 것은 내가 지금 소속되어 있는 스포츠 종목에서 각각의 체력 요인들이 최고 선수들, 최고의 경기력을 나타내는 선수들과 비교했을 때 어느 정도 수준인지를 이렇게 평가해야 되겠죠. 그러한 평가 결과가 진단되었다라면 그 진단된 것을 어떤 것들은 좋게 해야 될 것이고 어떤 것들은 그냥 둬도 될 것이고 어떤 종목들은 상당히 많이 이제 개선해야 되고 이런 것들을 진단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트레이닝 프로그램을 계획해야 됩니다. 그리고 계획된 내용들을 가지고 선수들에게 적용하고 적용되었을 때 효과가 나타나야 되겠죠. 효과가 나타나지 않았다라면 프로그램을 점검해 보셔야 됩니다. 어떻게 점검하느냐? 무엇 때문에 안 됐는지, 강도가 잘못된 건지, 아니면 훈련 방법이 잘못된 건지, 아니면 훈련 빈도가 잘못된 건지, 이런 것들을 평가해서 다시 적용해보고 또 개선하고 이러한 과정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좋은 훈련, 트레이닝을 하시려면, 적용하려면 가장 먼저 지금 현재 선수의 수준을 측정하고 평가하고 진단하는 과정이 반드시 선행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아주 중요할 것 같고요. 다음은 트레이닝을 했을 때 우리가 어떤 변화가 어느 정도 지나면 일어나느냐를 이제 이해하고 계셔야 된다. 우리 몸에 어떤 자극, 운동 자극이잖아요. 트레이닝이라는 것이 우리 몸에 운동 자극을 주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 몸이 반응하게 됩니다. 운동하면 우리가 숨이 차고, 운동하면 근력 운동을 많이 하면 근피로가 나타나고, 근통증이 나타나고 이런 반응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느 정도 그 훈련이 지속되고 나면 그러한 통증이나 힘든 정도의 변화가 나타나게 되죠. 변화가 나타났다라는 것은 우리 몸이 거기에 적응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극과 반응과 적응의 과정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셔야 된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근력 운동을 하게 되면 한 번 하고 그만두면 그 다음날 통증이 있고 또 한참 쉬었다 또 하면 통증이 있고 뭐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러한 운동을 매일 규칙적으로 이틀에 한 번이라든지 뭐 일주일에 4회라든지 규칙적으로 동일한 강도를 반복적으로 수행하면 통증이 사라집니다. 사라지고 내가 평소에 했던 저항 운동, 근력 운동에 동일한 훈련을 했을 때 한 주가 지나고 2주가 지나고 3주가 지나고 이렇게 되면 시간이 지나면서 어떻게 됩니까? 그 무게가, 저항이 상당히 무겁게 느껴지지 않습니다. 처음만큼 무겁게 느껴지지 않고 편안한 무게가 되어버렸다는 거죠. 편안한 무게가 되었다는 것은 우리 몸이 어느 정도 적응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적응은 신경계의 어떤 적응도 있고 근비대에서 근매스가 늘어나서 근육량이 늘어나서 적응이 됐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근육량이 늘어나서 적응되는 것은 비교적 장시간을 필요로 합니다. 적어도 6주에서 8주 정도 시간이 지나야 되거든요. 신경계의 적응은 보통 3, 4주면 일어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자극과 반응과 적응의 과정과 수능화를 위해서 어느 정도의 훈련을 얼마나 자주 얼만큼 해야 되는지 트레이닝의 어떤 그 요인들이 있지 않습니까? 강도, 빈도, 시간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한 것들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들을 여러분들이 이해하고 있으면 훈련 과정에서 내가 지금 어떤 단계에 있고 어떤 시간만큼을 더 지속적으로 하면 어떤 적응이 일어날 것이다 라는 것을 예측할 수 있게 됩니다. 현장에서 제가 상당히 이제 선수들 훈련시킬 때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에너지 대사라는 것인데 여러분들 이제 흔히 유산소 운동과 무산소 운동 이렇게 구분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무산소라는 것은 에너지를 생산하는 과정에 대해서 복잡한 과정을 여러분들한테 설명하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무산소 대사는 비교적 에너지를 만드는 과정이 상당히 단순합니다. 상당히 빠르게 에너지를 제공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반면에 상당히 오랫동안 그러한 에너지를 제공할 수 없다는 또 단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유산소 시스템은 상당히 에너지를 만드는 과정이 복잡하고 긴 시간을 필요로 합니다. 하지만 상당히 덜 지치고 오랫동안 에너지를 안정적으로 제공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무산소 과정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인원질 대사라고 하는 ATP PC 시스템이 있고요. 그 다음에 탄수화물을 원료로 한 무산소 해당 과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유산소는 대표적으로 여기 나와 있는 건 지방 대사를 얘기하는 겁니다. 지방을 에너지로 만드는 것인데 그 외에 탄수화물이 유산소 대사도 있습니다. 탄수화물이 원료인데 유산소적으로 에너지를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선수들은 대부분 이렇게 가는 종목들은 마라톤이나 일부 종목을 제외하고 잘 없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이 두 가지 에너지 시스템을 사용하게 되는데 훈련 과정에서도 철저하게 이 에너지 대사 시스템을 활용할 수 있는 훈련을 적용해야 된다는 거죠. 훈련 과정에서는 예를 쓰고 시합 상황에서는 이렇게 쓰려고 하면 최고의 경기 결과를 만들어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훈련이 아주 중요하더라. 훈련은 시합처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인원질 대사는 보시다시피 상당히 짧은 시간에 에너지를 제공하고 그 이외에는 에너지를 제공할 수 없죠. 급격히 떨어집니다. 에너지를 제공할 수 없게 되는 거죠. 대부분 이게 안정적으로 에너지를 제공할 수 있는 게 5에서 뭐 6초, 7초 정도밖에 안 됩니다. 짧은 시간에 에너지를 제공하고 그 이상은 제공할 수 없다는 단점이 있고요. 얘네는 보통 2, 3분 정도 안정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데 선수들, 운동하는 그 대상자는 상당히 극도의 피로를 느낄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200m나 400m를 전력 질주하고 나면 선수들이 힘들어하는 숨이 차고 근피로를 유발하고 이러한 과정들이 대부분 여기에 해당됩니다. 대부분 이쪽은 마라톤이나 적어도 1000m, 5000m 이상의 경기를 뛰는 마라톤 선수들이 이러한 에너지 대사 시스템을 사용하게 됩니다. 탄수화물을 쓰기도 하고 지방을
에너지원으로 쓰기도 하는데 최근의 마라톤 경기 결과들을 보면 기록이 보통 2시간 초반대입니다. 2시간 초반대이기 때문에 이때도 가장 많은 에너지를 제공하는 에너지 소스는 탄수화물이라. 탄수화물을 유산소적으로 분해해서 에너지를 제공하게 됩니다. 물론 지방도 많은 에너지를 제공합니다만은 탄수화물이 중요하다. 그래서 선수들에게는 탄수화물을 많이 축적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고요. 나중에 글리코겐 로딩이라는 것도 조금 설명드리겠지만 이것이 상당히 중요하고, 두 번째, 더 중요한 것은 실제로 선수가 인원질 대사 시스템을 또는 젖산 시스템의 무산소 해당 과정 시스템의 에너지 시스템을 사용하는 훈련을 시켜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200m 선수는 200m를 달리고 더 이상 에너지를 뛰는 것이 힘들 정도의 에너지를 쏟아낼 수 있어야 됩니다. 사용할 수 있어야 되고, 400m 선수는 400m를 뛰고 나면 더 이상 걷는 것도 힘들 만큼의 에너지를 쏟아낼 수 있어야 된다. 인원질 대사를 쓴다. 역도 선수. 이 에너지 대사를 잘 사용했다라면 역도 선수가 첫 번째 들고 바로 다시 중량을 들어보면 두 번째 중량은 반드시 그보다 낮은 중량을, 기술 수준을 제외하고 체력 수준만 가지고 봤을 때는요, 더 무게를 낮게 들어야 돼요. 더 낮은 무게를 들 수 있어야 됩니다. 동일한 무게를 들었다는 것은 최대의 파워를 만들어내지 않았다라고 보여지는 거죠. 투참, 투포한, 투해머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 짧은 시간에 자신의 최대 힘을 발휘할 수 있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또는 1분, 2분, 3분 만에 자신의 최대 능력, 무산소 운동 능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게 되려면 이러한 에너지 대사 시스템을 써야 됩니다. 아마 여러분들 선수들은 이러한 훈련을 해보셨을 겁니다. 윙게이트 테스트라고 해보셨을 텐데 자전거에 최대로 페달링을 하는 테스트 방법인데 30초 운동을 하거든요. 근데 여러분들 테스트 결과를 한번 보십시오. 30초를 최대로 페달링을 할 수 있느냐? 절대로 못하죠. 보통 10초 이내에 올아웃 돼버리잖아요. 그 다음에는 그냥 견디는 거죠. 언에어로빅 시스템 중에 이 에너지 대사 시스템을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훈련 과정에서 5초에서 6초 동안의 최대 힘을 발휘하는 훈련, 2, 3분 동안 최대 힘을 발휘하는 훈련, 3, 40분 이상을 최대 스피드로 달릴 수 있는 훈련, 이렇게 해야만 실제로 경기 상황에서 좋은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대로 전달이 됐는지는 모르겠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훈련 과정에서 궁금한 것이 있다면 저한테 개인적으로 연락 주시면 더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간략하게 여러분들 앞에 이해하는 게 조금 어렵다면 이 부분을 설명드리고자 하는 겁니다. 여기서 숫자가 100이고 제로잖아요. 그죠? 유산소 시스템, 무산소 시스템입니다. 이쪽은 무산소가 100%, 유산소가 100%. 그런데 우리가 아무리 강도가 낮은 훈련, 아무리 강도가 높은 훈련을 하더라도 100% 유산소, 100% 무산소 이런 에너지 제공 시스템은 없습니다. 훈련은 없는데 예를 들자면 이렇다는 것입니다. 무산소 시스템에서 가장 많이 의존도가 높은 대표적인 종목이 여기 있는 100m. 여기는 빠져있지만 많은 종목을 나열할 수 없잖아요. 육상 종목으로 해놨기 때문에 그런데 여기에서 역도가 될 수도 있고 투판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인원질과 젖산 시스템을 같이 사용하는 200m, 400m, 800m. 기여 비율이 1위로 가면 갈수록 인원질 대사를 많이 사용하게 되고요. 1위로 가면 갈수록 젖산 시스템에 더 많이 의존하게 됩니다. 이 가운데 있는 보통 1500이나 3000m 종목의 경우에는 이 세 가지 에너지 시스템을 다 사용하게 됩니다. 인원질 대사, 젖산, 탄수화물의 유무산소 대사, 그 다음에 지방의 유산소 대사 다 사용하게 됩니다. 뒤로 가면 갈수록 어떻게 된다? 유산소 대사를 하게 되죠. 탄수화물의 유산소, 지방의 유산소 대사. 물론 선수들의 경우에는 탄수화물의 유산소 에너지 시스템을 더 많이 사용하게 된다. 그래서 조금 어려울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훈련 과정에서 철저하게 인원질 대사 5에서 6초 동안 최대 힘을 유지하고 발휘하는 훈련, 그 다음에 2에서 3분 동안 최대 힘을 발휘하고 지속할 수 있는 훈련. 예를 들면 우리가 400m를 전력으로 뛰면 50초에서 1분 정도 됩니다.
그걸 2번 뛰면 800m가 되죠. 800m를 전 속력으로 달리는 훈련이 필요한 종목이 있겠죠. 대부분 뭐 800m 그렇게 될 것이고, 그 외적인 뭐 종목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은 육상 종목에서는 가장 대표적인 게 그런 것들이겠죠. 그 다음에 이만큼 간다라면 5,000m, 10,000m 같은 경우에는 적어도 30분, 40분 이렇게 지속하는, 길게는 1시간 정도 지속하는 훈련이잖아요. 철저하게 여기에 맞는 훈련을 사용해야만 경기 상황에도 최적의 이제 체력 요인을 갖추어서 그 경기에 임할 수 있게 되겠다. 이런 내용들입니다. 두서없이 이렇게 해서 시간이 길어질까봐 이쯤에서 종료하는데요. 다음에는 우리가 훈련을 이렇게 하면 어떤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설명드릴게요.